그래요. 제주도는 오면 7년 넘었어요. 예. 김영란 선생님이시죠? 네, 예, 전에 여기서 뵌 것 같기도 하고 도서관에 도립도서관에 또 공부원을 많이. 아니 근데 도립도서관은 제가 자주 다니니까 예, 알았었어요. 우리 예. 이야기 활동하니까. 그 일기 쓰는 법 그 조경국 씨 책이죠. 예, 네. 다 가져오셨네. 예. 이 책은 그 도립도서관에 그 강사로 이분이 또 하기도 하고 또 짧은 책인데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자유논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매일 쓰는 사람으로 성찰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일기 쓰기를 권한다.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어서 며칠 지난 일을 떠올리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일기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실마리가 됩니다. 일기가 모든 기억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옛 일기를 다시 들춰보면 기억에서 사라졌던 일들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일기를 쓰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일기가 쌓이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오랜 세월 일기를 꾸준하게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현재의 나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읽은 소감 한번 우리 이수경 씨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기를 쓰면 좋다는 걸 아는데요. 이상하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안 썼어요. 그리고 또 내 감정이나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이제 과거 사진을 보더라도 좀 인생 무상 뭐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하면서 막 조금 약간 우울한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요. 그래서 일기도 좀 그런 맥락으로 좀 잘 안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일기를 쓰면은 그 문장력이나 뭐 이런 것도 늘어나고 또 그 사고도 좀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고 또 과거를 알므로써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고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또 과거가 나의 재산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써봐야겠다 하고 한 2번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계속 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책이 그 소개가 됐더라고요. 또 그 봄, 여름, 가을 할머니가 쓴 그 책하고 또 여행하면서 나는 그렇습니다. 책 9권이 소개가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용남 할머니 책을 또 빌려서 봤어요. 그래서 참 또 이용남 할머니 어떤 거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연세가 많으신데 자기 그 감정 변화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조금 호기심이 갖고 또 농사 이거 저는 조금 취미가 조금 그런 취미도 갖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소개되어가지고 아무튼 좀 재밌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김순아 선생님. 저요? 글쎄, 일기 쓰는 법 그래서 저는 일기는 그건 기본적인 건데
꼭 이런 거 이렇게 책을 내야 되고 저도 그 도립도서관 그 줌으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그렇게 꼭그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게 약간 좀 혼란이 왔었어요. 예. 그 아주 보편적인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저도 이제 나중에 읽었거든요. 읽고 보니까 그 기록을 한다는 게 뭔가를 기록을 하려면 약간 또 비판의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냥 쓰는 것은 뭐 신문 기사나 어떤 에세이지만 일기는 거기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하고 그래서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좀 그 내가 오늘 일을 마치고 내가 일기를 써야 뭐 하루 중 일기를 써야지 그러면은 약간 자기가 의미 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버지니아 울프도 27년 동안 일기를 썼고 또 우리가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도 그 명상록을 썼지만 그 전쟁 중에서 그때 그 일기를 쓴 거래요. 일기도 쓰고 자기 생각 뭐 이런 걸 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책으로 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면은 물론 자기 역사도 되고 또 우리가 그때 어떤 뭐 신문 기사라든가 어떤 책 구절을 읽고도 그냥 흘려 지날 수도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조경국 작가처럼 책에다 뭐 어떤 책에서 뭘 읽었고 어떤 구절을 적어 이런 거를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그게 좀 감동도 오고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도 좀 이제는 기록을 예전에는 아주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좀 지나면 그게 이제 바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몇 번 되새기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나도 나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기를 내가 여기도 그랬지만 정말 성찰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도 좀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처음에는 아주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남편한테도 한번 읽어봐 이렇게 내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가볍고 간결하고 이 사람이 원래 편집 기자였더라고요. 누가 취재해자지만 자기가 편집해서 기고 신문하고 그런 기자였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주 가볍지만 아주 책도 작고 부피도 작고 그래서 쉽게 읽고 그래서 회장님이 책을 잘 선정을 하셨어요. 우리 김영란 선생님. 저는 원래 좀 책사를 좋아해서 회장님이 바로 말씀하시길래 이 책을 바로 구입했어요. 요즘 항상 이틀 만에 들어오잖아요. 막 처음에 보자마자 이걸 이틀 동안에 다 읽어버렸나? 근데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성, 칼뱅이 말했지만 이걸 읽고 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쪽 모임에서 아티스트 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티스트 웨이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조건 종이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석장을 채우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인 쓰레기통이죠. 아침 막 일어나자마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쭉쭉쭉 무조건 석장을 채워야 돼요. 자기가 그냥 써? 네. 그리고 그거를 6주 동안 절대 보면 안 돼요. 절대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아티스트 웨이가 왜 마음에 들었는 거니 예전에 일기를 쓰면 그 다음에 보면 항상 후회스러운 일 그냥 막 나를 막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나는 왜 이랬을까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다음날 똑같은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내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서 나만 깎아내리니까 나는 일기 쓰기가 싫었어요. 내가 발전하지도 않으면서 나만 계속 나를 막 헐뜯는 그게 싫어서. 근데 아티스트의 글 보니까 그는 무조건 써내려 가는 거예요. 뭐 날씨를 써도 좋고 남의 흠을 써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도.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2주째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꾸준히 5시에 일어나서 바로바로 하는데 그걸 쓰면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다시 일기 쓰는 절 보니까 더 좋았어요. 네, 왜냐면 그걸 쓰면서는 일단 나를 비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썼든지 아무튼 석장은 그냥 채우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뭐랄까 나를 비판하지 않고 그거를 잊지 않더라도 점점 내 가치관에 대해서 좀 뚜렷해지고 좀 사람이 차분해지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 남편이 새벽마다 내가 똑똑하고 불을 켜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이제 뭔가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요 책이 일기 쓰는 책인데 그런 점이 있었고요. 저는 이 일기 쓰는 법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다 일기는 여러 번씩 쓰다가 말다가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외의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몰드스킨이 뭐야? 봤더니 이렇게 매끌매끌한 그 종이 그 표지가 입혀진 걸 몰드스킨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파카 만년필이 많이 썼는데 우리가 요즘 볼펜만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년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또 조경국 이분이 진주에서 서점하시고 이런 외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진주가 뭐 이분 책방 한번 들려야겠네. 나도 이게 만년필 종을 한번 마련해 볼까? 몰드스킨이라고 이런 것도 한번 사볼까? 그냥 외적인 데만 관심을 많이 줬어요. 근데 참 책이 작고 좋고 또 잘 넘어가. 네, 청소년들에게 고날 것 같아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손녀에게 일부러 몇 페이지를 주면서 용돈 주면서 필사해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석장 빡빡하게 필사를 해왔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좀 장황하죠, 제 말이? 아니요, 뭐 자연스럽게 또 이런 자기 개발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특정한 뭐 소설 같은 이 제목은 왜 이랬을까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차분하게 자기 개발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석장을 무조건 채우고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당대나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손주들 보면 내가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쓰니까. 근데 후대에 가서는 그게 기록이 될 수가 있죠. 후대에 가서 나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엮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기라는 게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했구나. 옛날 뭐 이순신 장군이 썼을 때 우리에게 자기가 읽히려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적 자료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기 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한 말.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누구나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런데 그럼 일기를 왜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청소년 말을 했는데 만약 아이가 요즘도 그런 숙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뭐 일기를 써오라 했다. 너 왜 일기 안 써? 그러면 일기는 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줄 것인가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을 들어서요. 그 책을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걸 왜 라고 설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설명해준 구체적으로 그런 책이라서 괜찮은 책이구나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에 인상 깊은 문장이나 내용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래요? 많이 하십시오. 쪽수도 말해주세요. 아니 나도 막 필사를 좀 할까 하고 다 했는데 남이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내가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좀 31쪽에 한 중간쯤에 모든 사건이든 비판 의식 없이 기록하기만 하는 것은 신문 기사처럼 자기라는 것은 없는 보도문일 따릅니다. 일기에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의의도 없다. 그리고 그 밑에가 약간 여기 어디서 따온 건데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의의도 없다는 문장의 핵심은 솔직함입니다. 찰스 푸카우스카
작가가 말년에 남긴 일기가 솔직함을 이해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런 게 보이고 이렇게 이 작가가 쓰는 것보다도 이런 게 다 좋았어요. 그래서 좀 필사를 할까 하고 또그 56쪽에 설국어 처음 문장으로 따온 것도 소설 설국의 첫 문장은 아름다기로 유명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우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이런 것도 좋았고 이제 저는 그 어디서 그 작가가 자기가 읽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아요. 또 이게 76쪽의 중간쯤에 일기 쓰기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기는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여서 그런 것이죠. 일기는 정직하게 꾸밈 없이 실감나게 자기 자신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사람이 쓴 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어휘와 지식이 늘고 감정이 깊고 풍부해지면 일기의 주제, 표현 방식, 문장 스타일 등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많이 체크해 놓으셨네요. 이게 조금 내가 다시 한번 읽고 좀 새길 그런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또 문영란 스님, 김영란 스님 어디? 저는 다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뭐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문장보다도 이렇게 딱 눈이 들어왔던 게 그 105페이지 보면 아우슈비츠 세무서에 전시되어 있는 그 일기장 손가락 2개 정도의 작은 크기가 있잖아요. 그 107페이지 쪽에 보면 간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작게 만든 일기장에는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루즈한 일상을 보내면서 오늘이나 어제나 어제 같은 오늘이고 뭐 이렇게 살면서도 쓰는 일기도 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에 기록을 남기는 그것도 그 수감자들이 간사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게 만든 그런 것들이 좀 일기랑 내용이 상관없이 굉장히 좀 간절하고 절박하게 느껴져서 그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군대 훈련소 때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 때도 이렇게 뭔가를 적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계도 다 뺏어버리고 시간을 알면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소로 갔더니 이제 싹 그런 것도 시계 같은 것도 다 뺏어버리고 이런 메모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필수 암기 사항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거기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빈 난 있잖아요. 거기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훈련병들이 저녁에 원래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일기는 아니죠. 그냥 그 자기들이 하다못해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막 적어요. 배고프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처박아 놨다가 저도 이제 짐 정리하다가 그게 이렇게 보여서 한번 이걸 웃기기도 하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글씨들이 불빛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예쁘지 않고 하면서도 굉장히 좀 간절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기록이 꼭 아주 좋은 노트에 좋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좋은 기록이지만 이런 기록들도 이렇게 남아서 나중에 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추억이 되고
그렇더라라는 생각도 요거 보면서 또 생각도 들고 저희 그것도 진짜 한 요만하니까 진짜 거기다가 막 적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글씨 생각나네. 컨닝페퍼로 생각나. 예. 그렇죠. 김대중, 옥중서 시인도 봉합엽서에 아주 빼곡하게 썼잖아요. 그러네요. 예. 또 김한기 그분은 그림 그렸었죠. 그래서 뭔가 인간들이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그게 본능일까? 김한기, 아니 누구 그 뭐 엽서에다 쓴 사람 엽서에 그림 그린 사람 누구예요? 아까 목포. 못 보니까 김환기 달항아리. 뭐 달항아리. 저기 일본 애가 계실 그러니까 때 김환기. 김한기 아, 그 달항아리. 화가. 네. 그래. 그 사람 많이 쓴가 보다. 이중석인가 보다. 아 맞아 이중섭. 이중섭도 일본에 이중섭은 뭐, 서울이. 뭐 담배 가게라고 그리고. 네, 맞아 이중섭이었어요.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간섭이 상도.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우리한테 소위 갔으면 누구랑 같이 이 말이 나온다니까 나는 전혀 아닌데. 아니 그래서 기록. 3번 우리 이수경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자의 글귀 쓰게 된 계기는 가해자의 업무일지 때문에 소송에서 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안 좋은 일 때문에 교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사건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의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사소한 기록도 때에 따라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기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록하거나 일기 쓰는 일에 집착이 생겼죠. 인생은 쓴약이 된 셈입니다. 이 일 덕분에 지금까지 줄곧 일기를 쓰고 나름 재미까지 붙였으니 나쁜 일이 인생을 피곤하게만 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예, 이분이 일기 쓴 그 계기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소송에서 상대방이 쓴 그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여기는 이제 머릿속 기억으로 되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이걸 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록의 중요성을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적는 자만 산다 그런.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 때문에 또 오히려 그 전화유복이 되고 그런. 저는 요즘 일기 쓰는 건 아닌데 그 채무 관계는 정확하게 단순하고 채무 관계 적어놓지 않으면 서로가 웃기더라고.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가 코스로 치고 나면 얼마 딱 적어놔야 돼. 적어놓고 그때다 또 사인까지 해놔야 돼. 사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놓지 않으면 정말. 아주 부부간에 이제 돈이 또 그렇게 딱 한계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 재미로. 재미로. 아니 근데 이 적지 않으면 기억력이 없어서 꼭 적어야 돼요. 예. 너무 사소한 일을 하니까 좀 심각한 일들 좀 말해보세요. 큰 일들. 그러는 거 적지 않아서 손해를 받고 적어서 이익을 받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부모님 유언 같은 거는 바로바로 받아놔야 돼요. 나는 우리는 그런 걸 적지 않아서 손해. 유언? 네, 유언. 유언이요. 엄마가 말씀만 하셨는데 돌아오시나니까 그 말은 그 소용이 없구나. 요즘은 그 유언도 공증을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뭐 유언 자체가 가지고는. 아니 법적으로 할 때 그런데 형제간에 뭔가 주장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오빠 이거 다 놔둔다 그랬다 그러면
나는 그 옷을 안 써놨기 때문에 말을 보다 그냥 오빠 그 말도 공정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시댁이나 친구들 그냥 이제 다 안 계시지만 혹시 살아계시면 유언 같은 것도 언제 엄마가 어떻게 했다 공정을 안 받더라도 저거는 네, 나중에 날짜도 꼭 받았지. 날짜 써놓으면. 근데 변호사 불러갖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sol말라도 적어놓으면 나중에 형제가나 이게 말을 할 때 그게 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게 뒷일 중인데. 이게 날짜 쓰고 서명도 받고 뭐 육성 녹음하고 육성도 하고 그것도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형제가 대부분은 사소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렇게 말했냐?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나갈 흐름이기 때문에 좀 말이라도 좀 적어놨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형제간에도 그 유언 갖고는 안 통해요. 아, 그래요? 예, 저 고수하고 나도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내가 장남인데 내가 그 어머니가 재산을 다 나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까지 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것이 전부 1대1이더만 딸도 그러고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증을 하면은 이제 본인 이름 이야기하고 날짜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식이 이제 갖춘 서류가 있더라고. 네,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도 막 저기 2천만 원 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500만 원에 이렇게 끝냈네 아주. 아니 그래도 줘야죠. 나는 네, 남자 입장에서 네. 오빠가 다 가졌어 하고 엄마가 분명히 똑같이 나누라 그랬는데 근데 그 말 하기 싫더라고. 하고 엄마가 똑같이 나누라 그랬는데 말만 하고 말았지. 예.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별로 시끄럽게 하고 재산이 안 하니까. 많으면 똑같이 나 법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 많진 않아도 그래도 몇 억에다 땅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하면은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안 주니까 주란 말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니가 증여를 다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게 몇 년 이내에는 그게 분할 소송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방송에서. 근데 재산이 크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게 있대요. 뭐몇 억씩 나한테 온다 싶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한 자식한테만 다 이렇게 증여를 우리 한 사람 증여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생들이 그런 고난이 있대요.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어머니가 한 언니한테 다 줬지만 유류도 우리도 뭐 가족이 나눌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또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아주 뭔 이야기죠? 네,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랑 조금 다른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교훈을 받은 적이 있냐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기록이 넘치는 시대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한 게 요즘은 내가 움직이는 것도 다 CCTV에 녹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고 내가 말하는 전화 통화도 다 녹음이 되는 세상이고 모든 게 이제 물론 활자화되는 기록은 아니지만 모든 게 기록되는 세상이 기록이 오히려 차고 넘치는 세상이 돼서 뭐 요즘은 교통사고도 뭐 예전처럼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또 판례도 많이 바뀌게 되고 옛날에는 뭐 이제 법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경찰을 말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는 이런 세상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로 손해 보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지금 여기 기준에서 요즘은 너무 많은 기록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세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업무적으로 사적인 일 말고 업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이제 너무 늦어서 전화를 드리고 막 하면 귀찮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 아니면 뭐 5건 빌려가신 분이 4건 반납하고 한 분이 반납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빌릴 적 없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고 어떻게 빌려갔는가까지를 설명하면 그때는 그랬나 하면서 그러셔요. 먼저 소리부터 지르고 보자라는 그런 게 그런 게 워낙 많아서 이제 모든 관공서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록들을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것도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서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기록이 넘치는 세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다음에 그 4번 우리 김순아 선생님. 네, 4번. 네. 저자는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기를 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박스 안에 읽을까요? 예. 끈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특별한 일이 없이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면 굳이 일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일기의 중요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슷한 일상일 듯해도 어제와 오늘은 분명 다릅니다. 미미하나마 변화하고 성장하지요. 물론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불행을 마주하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24쪽이고요. 삶이 큰 굴곡을 지날 때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긴다는 건 참으로 괴롭지만 훗날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반추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은 또렷해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단 몇 줄의 일기가 그날 일을 선명히 떠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 여기 이제 박스에 제가 비슷한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일기를 참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걸 왜 다 이사하고 그럴 때 그때 막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 버렸죠. 그래서 지금 좀 후회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냥 나의 어떤 뭐 내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성적으로 또 썼던 것 같아. 그냥 막 누구를 막 탓하고 싶지만 탓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약간 또 그보다 약간 위인 척 이해한 척 그렇게 해서 쓰고 그냥 그 너무 그 잡다한 일상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일기 쓸 때 시 한 편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영화 이야기를 쓴다던가 어떤 책을 읽고 거기에서 좋은 대목을 그대로 옮겨 쓰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첩들은 많아요. 이렇게 작은 수첩들은 많은데 거기 보면 다 그런 게 많지 막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그 일기장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잖아. 이름을 붙여주고 그 여자애를 거기다 막 뭔가 시 몇 개 쓰고 막 뭔가 실은 그게 내 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는 일기. 맞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일기. 그런 걸 쓴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글씨도 막 볼펜도 막 여러 가지 색깔 바꿔가면서. 그 후로는 일기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일기 쓰니까 너무 시시해 막 약간 그래가지고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기억력인 것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뭐 매돌달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좀 그 기록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기를 써야 할 이유가 네, 있다. 네, 그래야 하고 지금은 더 솔직해졌어. 네. 네, 그러죠. 네, 그러면 일기에다가 첫사랑 남자 이름 쓸 수 있어요? 이니셜로 쓰겠죠. 아주 솔직한 거 아니네. 아주 솔직한 거 아니네. 그렇죠. 이니셜로 쓰겠죠. 그래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남편이 그런 게 세고 자기가 막 솔직하면 좋다고 막 그런 걸 써놓으면 아 그러기도 했구나 이제 이해는 하지만 별로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 남편이 안 볼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그래서 아직도 필명은 나도 그냥 이니셜로 쓰고 싶어. 이게 아직도 솔직하지 못해 그런 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솔직한 것에 대한 것도 이렇게 논쟁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기독 청년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 한 40년도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5.18 관계로 그 목포 기독 청년 그 회의록이 광주 IWCA에서 어떻게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5.18 지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서기록에 썼던 그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복사해가지고 같이 나눠주고 했는데 이제 내 앞에 썼던 사람이 이제 그 여자분인데 그분 참 잘 썼어요 서기록을. 내가 쓴 것을 좀 못마땅하게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 근데 내가 썼던 그 문장을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인데 그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된지를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써놔서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18 목포 얘기 참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썼던 그런 그 일기를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저기가 이제 새삼스럽게 또 느껴지고 또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을 이제 경찰에게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는 누나가 이제 거기 주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거기는 이제 목록 3학년이고 했을 때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그 당시 이제 사진값이 500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5만 원 이상은 좀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누나랑 나랑 이렇게 사진 찍은 그것도 이제 그 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저 서울 종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어디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일기를 다시 쓰게 된 동기는 조금 문장력을 좀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브런치에다가 썼어요. 브런치는 300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니까 그런데 그 300개를 쓰면은 이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또 하면은 300개가 나오고 이제 작가 신청을 했는데 작가 신청이 매번 떨어지니까 그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에다 해놓으면은 그것이 영구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책에다 이런 노트에다 기록하라 이 작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뭐 파카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몰드 뭐 스킨 스킨이라든지 뭐 그분이 헌책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진해에서 진주에서 뭐 책방 이름도 있더만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끔 옛날 무엇을 찾을 때 그 기억이 긴가민가 하면은 옛날 그 일기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내가 이 스마트폰에 달력에다가 그날 일정 같은 거 써놓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분도 이제 일기를 처음에는 이제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발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일기를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 했는데 문장이 잘 길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쓴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썼어요. 막 이렇게 그 어떤 사소한 이야기 또 뭐 감정 섞인 이야기 뭐 부부 생활 이런 것도 쓰고 막 원망하는 것도 막 욕도 하고 거기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세 장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세 장 쓰기 어려워요.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자꾸 쓰면은 적어도 이제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쓴다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억은 이제 저기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여기 시립도서관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은 그
책을 내가 반납을 했는데 여기서는 반납이 안 됐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 기계에 오류가 있더라고. 그래가 안 지켜주고 그래서 그 서고에 찾아오면 그 책이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반납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저도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찍다가 보면 이렇게 안 찍어져 가지고 반납 오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번 또 해볼까요? 우리 김영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일기를 쓰며 문장력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작가들이 일기를 쓰며 그들의 문장을 가다듬었고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며 작품의 일부가 될 장면을 미리 묘사해 두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아니라도 글쓰기는 나를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잠시 시간이 날 때 노트를 펴고 오늘 날짜를 쓰고 날씨는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누굴 만나고 무엇을 먹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만 써도 됩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문장에 살을 붙이고 생각과 감정을 상세하게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 이제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이렇게 중복해도 되고 그러지만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돼야 되고 비문, 맞춤법이라든지 문장이 안 되는 것이 비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문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뭐 이런 저게 되는데 뭐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글을 이렇게 그 계속 이어서 쓰다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문으로 잘라야 되고 그래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그 책도 상당히 많이 이제 팔리고 또 이제 그 강사도 이제 많이 도립도서관에도 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기와 글쓰기, 문장력. 다 일관성이 있지요. 연계가 되지요. 향상력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첫째로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재료가 많이 있어야 내가 그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많이 있어야 하고 요리를 할 때 막 다 준다고 다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글쓰기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신경숙 씨가 뭐 난장이나 쌓아올린 자동 그런 몇 번씩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나 글이나 다 좀 모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장들을 자기가 계속 필사를 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문장이 키워지지 그러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 쓰다 보면 안 돼. 이 쓰는 단어를 일기를 쭉 보면 제가 예전에 보면 정말 몇 단어가 되지 않을 거예요. 100단어 정도. 그래서 계속 그냥 그 말만 쓰는 거예요. 하늘이 뭐 파랗다 그러면 오늘 하늘이 파리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식으로 그냥 편하게 써내면 문장력은 향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일기를 쓴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써가지고 내가 다 이제 그 한국 수필 문학으로 다 등단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안 써서 그러지. 근데 그는 합평이라는 걸 많이 해야 되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쓰면은 너무 죽은 언어를 많이 써. 죽은 언어 있잖아요. 그냥 그 남들이 다 쓴 언어, 그냥 막 아주 그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늘이 너무 예쁘다 막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거기다 비유를 해야 되고 은유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막 그냥 산문식으로 다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물론 독자들도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그 글 쓰는 사람은 아주 대중화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대중화가 돼 있거든요. 노도나로 다 시집을 내고 책을 내거든요. 인구가 그 시를 쓰는 인구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시를 보면은 너무 뻔해. 천편일률적이요. 그래서 근데 또 요새는 독자들도 그러고 또 그거를 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도 막 시집을 몇 권 냈어요 지금. 그런데 보내주면은 그냥 다 그 죽은 언어들 다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요새는 이렇게 좀 많이 변했구나. 김수자 쌤 저도 시집 냈어요. 한 권만 냈어요. 네. 한 권만. 막 우리 집에 한 권만 있어. 아, 김영란 선생님 냈다고요? 네,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목대학교 가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시집을 묶었어요. 김영란 시집 해가지고 한 권만 있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너무 흔하고 또 좀 귀찮잖아요. 그거 바로 쓰레기통에 가고. 네. 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제 물론 일기를 쓰면은 이제 그날 솔직하게 쓰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뭐 노력 글을 많이 읽지 않고 그 타성에 젖어서 잡다하게 쓴다 하면은 문장력도 뭐 그 문장력은 주어 서술어 뭐 이런 걸 딱 맞춰서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글을 잘 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이제 여기 책하고 약간 반대되는 입장인데 제가 조금 전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지금 그룹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검열이 없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세 쪽이나 뭐 그냥 의식 흐름 따라서 쓰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나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무조건 탁 쓰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그걸 읽지는 않았지만 14일 정도 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처음 태어났을 때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 박혀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안에 뭐랄까 좀 정리가 되고 내가 굉장히 우울증이 있고 약간 그 좀 염세지향적인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5번에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아름다운 글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문법이 맞아야 된다, 미문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비문이어도 아무튼 간에 계속 쓰다 보면은 그게 일기 쓰기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쓸 때 네. 내가 네. 뭐 하루 전이라던가 잠들기 전이라든가 내일은 내가 세 장을 어떻게 써야 돼요 생각을 하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약간 이제 그 리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제?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데 난 그냥 그거 무시하고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좋아했던 일 20가지를 써도 되고 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난 그냥 막 일어나면 뭐 꿈이 어쨌다 뭐가 맛있더라도 계속 쓰다 보면은 글씨도 아무래도 이걸로 쓰다 보니까 좀 바르게 쓰려고 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나는 잊었는데 안 잊히고 내 몸속에 있었구나 이런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써라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세 장을 쓰려면은 뭐 서문 있고 중간 있고 그런 거 별거 없이 없이 써요.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뭔가 문장의 형태를 바꿔야 되고 뭐 서술 부사 형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러진 쓰다 않더라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글을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 서도 쓰고 뭐 이렇게 중간 쓰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순아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3번이나 수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 쓰레기통이 막 나오는 그러면 거예요. 무조건 써가지고 네네. 그게 언제 아까 읽은다고 그랬어요? 안 읽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여기서는 6주 동안 읽지 말았는데 음. 그 리더가 하는 말 우주는 자기는 한 달. 자기는 몇 년 했는데 안 읽은데 안 읽은데 그리고 남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거 뭐예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겠죠. 나는 아직 몇 장이 안 돼. 그 언젠가는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음. 효과가 있어요. 정서순화가 돼. 아. 정서순화도 되고 내 그 아래의식에 깔려있던 것도 솟아나오고 일단 이게 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사랑 남자를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야 어쩌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편하더라고요. 막 이 글씨가 근데 이제 글씨는 대체로 반듯반듯하게 쓰려고도 벌써 꿀민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석장은 어떻게 써? 이랬는데 석상이 써져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좀 작품 한 편을 작품처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나중에 6주 지나서 그게 또 몇 편의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손아 선생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아무튼 지금은 많이 와 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피폭력 대하에서 하는 그건데 그 글을 쓸 때 처음 쓸 때 방법은 무조건 쓰라 같더만 생각난 대로 잡문식으로 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진화가 되면은 이제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어떤 머릿속에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 잡문 형식인데 일기도 아마 그런 식의 뭐 맞아요. 무조건 쓰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이게. 도움이 되는 아무튼. 그다음에 6번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니까? 삶이 무료하다면 일기를 써보기를 권하고 싶군요. 글쓰기 권유에 대한 글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쓰기 때문에 우린 자는 사이에 원기를 되찾을 거고 글쓰기 덕분에 우린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활보하게 될 것이며 그 덕분에 우린 눈에 불꽃이 튀고 또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게 될 거다. 우린 투사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서 경배받을 거다. 말의 운수 그거에 맡기고 써 갈겨버려라. 어둠 속의 어릿광대가 되라. 글쓰기 그거 재밌다. 재밌고 말고. 찰스 부카우스키 죽음을 주머니에 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에 대한 그 권유의 글인데 이 글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뽑아봤는데 그 글 쓰는 속에서 어떤 길을 찾고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치유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정화도 되고 자기 반성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이 아침 막 일어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또 뭐 낮이나 저녁에도 이렇게 또 보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삶이 무료하다면 일기를 써보기를 권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거 좀 활력소가 된가요? 글을 쓰면? 네. 우리 엄마가요. 99세까지 사셨거든요. 예. 와.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지금까지 살았어도 얼마 안 산 것 같다 그래버려요. 이 인생을 내가 살아온데 엊그제같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너무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죽음을 이렇게 대면한다고 그랬잖아요. 똑바로 대면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죽기 싫다 이 말이죠. 안타까워하고 얼마 살지 안 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건 뭐야? 난 엄마 딸로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지? 후딱 지나가 버리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게 죽음을 똑바로 대면한다는 얘기를 써야겠네요. 허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월이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자기 나이에 만큼 시속 몇 킬로로 가니까 맞아. 더 빨리 가겠죠. 근데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과거는 내 재산이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재산이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우리 역사. 그리고 일기가 또 친구도 돼요. 네.
맞아. 친구들. 쓰다 보면 이제 써야 되겠어. 네네 이게 이제까지 제일 있었어. 친한 친구가 돼요. 추억을 다시 요새 소환이란 단어를 많이 쓰던데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 있을 걸.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좀 그렇게 근데 되겠지. 다들 바빠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음. 지금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편안해.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 속에서 글을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쓴다고 그러더라고. 천냥이 같은 경우는 그 정윤정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그 죽으려고 해가지고 그 폭포에 가가지고 직소 폭포에 가서 그 시를 썼잖아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 시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자살하려고 했던 것에서 극복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시가 아주 절차네. 예, 그런 것처럼 이 글쓰기는 그 카타르시스, 이제 우리의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그 뭐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것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데 이 글쓰기가 어떤 그런 오르가즘의 그런 환희, 그런 경지에 또 이르는 것 같고 글 쓰는 사람들. 근데 이 글 쓰는 것은 무지하게 좀 고통스럽고 그런 건데 저도 이렇게 서평을 이렇게 하나 쓰면은 그 글을 하나 쓰기 위해서 몇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 뒤져보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놔도 또 보면 또 틀리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리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좋아요는 이제 다는데 댓글은 별로 안 달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올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올려서 작년에는 한 120개 정도 올렸어요. 그 책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매문이 그러니까 힘들대요. 그냥 돈을 받고 써야 하는 글이 가장 힘들고 뒤에 이제 매문도 거기서 작품도 나오긴 나오는데, 하는데 네, 그래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추진력도 있고 원동력도 있잖아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써야니까 좋은 걸또 나올 수 있는데 작가는 가장 괴롭지. 그 돈 받을 거 쓰려고 하면 이제 잘 쓰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런 게 가식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김순아 선생님도 수필 여기 당선되시고 있다는데 우리 목포 문학상에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서울서 오셨는데 옥단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고 김선우 시인은 목포 사람이 아니고 강원도 사람 강릉인가 거기인데 이 목포에 대한 그 대만동 그런 그 시를 써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목포 사람보다 더 잘 쓰고 그런데 좀 신선하니까. 신선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같은 산에 갔다 왔다 그리고 이렇게 목포를 봐도 그것을 본 것을 표현을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잘하고. 선생님 누가 그랬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장 낯설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예, 글쓰기인데 예, 그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어서 그랬나 보고 난 안 읽어봤는데. 그렇게 이제 박경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대하 소설 이런 것도 이렇게 쓰고 대단한 대단한 그런 분인데 타고났어요.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문장력이 타고난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뭐 그 노력해갖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만. 노력 많이 그래도 해요. 노래 잘한 사람이 노력하고 나고 노력보다 그렇죠. 잘하지. 우리 선택 문제 1번. 선택 문제가 3개 있네요. 우리 수경 씨. 예, 글쓰기는 괴로운 일인가요? 즐거운 일인가요? 쓴다는 건 때론 괴롭기도 때론 즐겁기도 하지만 매문이 아니라면 즐거움이 더 큰 뜻이 큰 듯하다. 영혼이 탈탈 털릴 정도로 괴로움을 맛보는 때는 주로 돈벌이에 매인 글쓰기 혹은 일기인 경우가 많다. 쓸 수 없는 문장을 생각해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니까 나는 글쓰기를 그만두는 작가를 이해할 수 없네.
그건 심장을 파내어 변기에 놓고 손과 함께 내려버리는 거나 똑같이 나는 망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누가 그 글을 좋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글을 쓸 거야. 글쓰기는 괴로운 일인가요? 즐거운 일인가요? 강원국의 그 글쓰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남의 책을 뭐하러 읽냐? 내가 그 쓰면 되지 하면서 남의 책을 읽는 것을 그 뭐 헛시간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글 쓰는 것을 그 더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남의 쓰는 글도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글을 쓰라 하는 것을 좀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 강원국 그 사람은 뭐 대통령 글쓰기 예, 그런 것도 하고 예. 강원국 처음 라디오에서 들어봤네. 그 인터뷰하고 나오죠. 네, 예전에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후 3시부터인가 3시 반부터 가는데 그거를 또 다시 듣기에다 나는 그 콩을 깔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재밌더라. 아주 잘했는데 지금 이 KBS 사장이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외부 그런 사람들을 싹 교체를 해가지고 좀 임수민 아나운서가 하거든요. 지금 조금 더 못해. 못해. 그리고 이 강호국 그 사람 이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나는 유시민 그분도 유시민. 별로 비호감으로 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3번 나왔어. 거기서 이 상일. 그 대통령이 글쓰기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그래서 막 하고 원래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도 지금 그 삼성전자 사장 고 누구 있었잖아요. 그분도 3번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남 갑으로 지금 출마했어. 그 저기 뭐 공천했어. 공천. 응. 이현철 교수. 그 사람 그 사람도 나오더만. 예, 그 사람도 정말 나는 그 청소년들이나 누구한테 다 들어보라고 나는 이렇게 산책하고 그럴 때 그런 거 다시 듣기 같은 거 한참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 글쓰기는 잘 쓴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겠죠. 못 쓴 사람들은 나는 괴롭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강원국이 만난 사람에서 그 이슬아 작가를 이슬아 작가가 그 가녀장 시대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드라마로 한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좀 약간은 생계형? 이 조공국 이 사람도 나는 이걸 써가지고도 요즘 사람들한테 이걸 먹히는구나. 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 일기 쓰는 법. 근데 이 사람도 그 생계형이라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그 신문 편집 기자였다가 이제 현책방을 하고 이제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예전에 나는 오늘도 나는 이혼을 꿈꾼다라는 이경자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절반의 실패도 쓰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조금 표현이 센데 이 사람 표현이에요. 자기는 글을 쓰면 섹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글 쓰는 게 즐겁겠어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아주 즐겁겠죠. 그리고 또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 생계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책을 내면 뭐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의무감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즐거워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온고청탁을 받아서 막 정말 괴로워하며 했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스트레스 어떤 글 같지도 않는 글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너무 막 구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정말 내가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내 아이를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라고 우리 배울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재능이 없는 거겠죠. 재능은 없지만 쓰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저는 글 쓰는 게 좀 괴로웠어요. 저는 글쓰기가 재밌어요. 예전에 우리가 막 문화 모임 할 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시나 뭐 수필을 써가지고 와서 합평을 받아야 될 때는 조금 괴로웠지만 그때도 조금은 괴로웠지만 쓰고 나면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 뿌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은 아주 멀어졌는데 요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무렇게나 써내려간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글씨체도 내가 제대로 해가면서 쓰면서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자꾸 여기 원리 글기 쓰는 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 일단 무조건 그냥 써보는 거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아트 뭐라고? 아티스트 웨이라고 제가 혹시 괜찮다면 집에 가서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아티스트 웨이라고 나는 창조자의 길인데 이제 말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창조성을 찾아서 찾는 거예요. 어느 생각하면 기독교 뭐 그런 건데 저는 전혀 아니고 불교고 이건 종교와 관계없고 몇십 년 전 미국에서 이제 이게 유행하던 건데 근데 근데 결이 참 아무튼 저는 글쓰기가 재밌습니다 요즘. 좋은 일이네요. 네. 일본의 선택 문제에서 즐거운 일입니다. 네. 근데 재료를 평소에 그 노트 같은 거 수첩 같은 데다 막 뭐 떠오르거나 또 좋은 글귀를 보면은 그걸 적어놓은 거는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우나 가서도 여자들 재밌는 말만 하면 이게 식감이라고 예를 들어서 막 기억나는 게 아이고 우리 친할아버지 그 물속에다 그렇게 벚꽃 나무를 많이 심었더니 친정 오빠들이 다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아버지 묘에 동백나무 심은 거다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게 원래 조당묘에 화려한 꽃들이 피는 나무를 심으면 후손들이 바람을 핀다. 얼마나 그 재밌는 글감이야. 몰라. 오빠가 나 그런 거막 적어놨어. 좋아하잖아.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저기 벚꽃이 화려 후두둑 피면 그때 뒤돌아보면서 고사를 줘. 싸우자 가면 여자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말을 많이 해요. 다시. 그때마다 다 적어놨지. 이제 뭔가 좀 써. 언젠가는 써먹을. 근데 이제 안 하잖아. 아예 이제 나는 그 시쓰기 안 하니까 더 좋아요. 남의 것만 읽어도 재밌어요. 2번 해볼까요? 김순환 선생님 그래요. 제가 가셔야 돼요? 이것만 하고 갈게요. 네. 제가 조금 오늘 일찍 가야 돼. 네. 이거요. 네. 김성칠 선생은 다투거나 흥분된 마음으로 일기를 썼다가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후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를 늘 염려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 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또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견해에 찬성하나요? 일기에 거짓말을 쓰지 않는다더라도 생활의 본연의 자태는 나타나지 않고 왜곡되어서 표현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도 문제이니 일기가 사진일 수 없고 그림인 바에는 화가의 본눈에 따라서 소재 중에는 적당한 취사 선택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투른 화가가 자기의 주견을 고집해서 소재의 어떤 부면만을 고의로 강조하는 결과는 화면에 자연의 진실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곡된 표현을 하기에 이를 것이다. 내가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화가의 과류를 범하지 않는가 나는 늘 반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칠 선생은 일기를 쓸 때 이제 그 자기 어떤 감정 그대로 쓰지 말고 흥분된 마음으로 쓰지 말고 이제 그 일기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기 때문에 어떤 부면만을 고의로 강조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솔직하게 써야, 다시 솔직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감정 그대로, 느낌 그대로 이렇게 막 써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그 선생님한테 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내 그것이 이제 질문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고 답은 안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 올려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찬성. 아니 너무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써놓고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순화해서 순화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기를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조금 그것이 그 완고하게 표현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보고 저 그냥 내 나만 본다 하면은 막그 마음대로 이렇게 미움 감정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 김영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김성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이고 어떤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마 그 일제시대 때분 돌아가셨죠.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약간 유교적인 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눈길을 가도 뭐 반드시 가라, 내 뒷자리를 누가 볼 테니 이런 의식하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또 한편 또 이렇게 쓴다면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밉다라고 써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정화를 하면서 쓰니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주문 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뱉어내는 거니까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읽어보고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워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할지라도 지금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찬반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기가 어떤 검열과 제재를 받는다. 자기 검열도 또 되긴 하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 선생님 의견 듣고 우리 선생님. 약간 세대차가 느껴져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일기인데 독자가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검열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책 속에 거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게 이 책 속에 이 글이 예. 제가 보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의견은 반대한다가 그쪽이겠죠. 반대한다겠죠. 일기에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쓰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걸 일기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만약에 믿고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솔직히 썼다가 나중에 세월이 자기 기록이잖아요. 이거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뭐 이렇게 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때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이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화를 냈었나? 그때 내 자신이 좀 그게 좀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